화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청아백자 화병이 산산조각 나며 마루 위로 흩뿌려졌다. 그 서슬 퍼런 조각 하나가 상복을 입은 청년의 발치에 튀어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정작 당사자인 최진수는 그 붉은 핏방울을 보며 희죽희죽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히히 숙부님, 꽃병이 깨지니 꼭 눈꽃 같습니다. 예쁩니다. 그의 멍한 눈동자는 눈앞에서 씩씩거리는 숙부, 최판석의 분노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사랑방 안을 가득 채운 희뿌연 향 연기 사이로 탐욕에 번들거리는 친척들의 눈빛이 늑대 무리처럼 진수를 포위하고 있었다니 방금 전까지 엄숙하게 진행되던 최대감의 49제는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있던 최판석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유언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형님이 노망이 드셨던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천석군 가문의 외동아들에게 겨우 이것 하나를 남기실 리가 없어. 진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콧물을 훌쩍이며 소매로 쓱 닦아내었다. 그의 옷차림은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상복이었으나 며칠간 씻지 않은 듯 꾀죄죄했고 매무새는 엉망이었다. 그런 진수의 모습은 친척들에게 경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최대감이 살아생전 그토록 애지중지 감싸고 돌던 바보 도령은 이제 방패막이가 사라진 들판의 사슴꼴이었다. 관아에서 나온 서리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시 한번 유언장의 내용을 읊조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 대감님의 유지의 이치는 명확합니다. 가문의 모든 전답과 가옥, 그리고 상단의 운영권은 문중회의를 통해 관리하되 실질적인 권한은 동생분이신 최판석 나리가 대행한다. 단 적자 최진수에게는 가문 내의 식솔 중 하녀 월아 한 명을 유산으로 남기며 이 시간부로 저택에서 퇴거한다. 서리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좌중에서는 어이없다는 듯한 탄식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하하,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천하의 최대감이 아들에게 남긴 것이 고작 계집종 하나라니. 친척 중 누군가 비꼬는 투로 외치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방구석 끄트머리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던 하녀월아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있어 어릴 적부터 흉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이였다. 부엌대기로 일하며 평생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유산이라는 명목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월아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다. 도대체 대감마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 모자란 도련님께 묶어두신 것일까? 두려움과 막막함이 엄습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최판석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진수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과 교활함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진수야, 내 아비의 뜻이 이러하니 어쩌겠느냐. 너처럼 셈도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그 큰 재산을 감당이나 하겠느냐. 형님께서도 다 뜻이 있어 그러신 게야. 내 밥벌이나 챙겨줄 계집 하나 붙여주셨으니 감지덕지하고 썩 물러가거라. 그는 마치 썩은 물건을 치우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진수는 숙부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월에게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며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월하다. 히히. 아버지가 월하는 내 거라고 했어. 월하, 나랑 놀자. 진수의 손은 따뜻했지만 월하는 그 온기가 서글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가문 내의 원로들은 헛기침을 하며 외면했고 젊은 친척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 꼴 좀 보게. 제 집 뺏기는 줄도 모르고 계집 손잡고 좋아라 하는 꼴이라니. 차라리 잘된 일이지. 저런 팔푼이가 상단을 맡았다가는 우리 최씨 가문은 사흘도 안 돼 거덜났을 걸세. 그들의 조롱은 비수가 되어 월아의 가슴에 꽂혔지만 정작 진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어린아이처럼 월아의 손을 이끌고 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진수가 문지방을 넘기 직전 잠시 멈칫했다. 그는 뒤를 돌아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벌써부터 재산 분배를 논하고 있는 친척들을 바라보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 멍하던 그의 동공이 서늘하게 수축하며 기이한 광채를 띄었으나 그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크게 소리쳤다. 숙부님, 안녕히 계세요. 밥 많이 드세요. 대문 밖으로 쫓겨나듯 나온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늦가을의 매서운 칼바람이었다.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진수와 월아가 누려왔던 안락한 삶과의 영원한 단절을 선고하는 판결봉 소리 같았다. 진수는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 머리에 꽂으며 킬킬거렸다. 월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가지와 진수가 품속에 챙겨 나온 곶감 몇 개가 전부였다. 도련님, 이제 어찌합니까? 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데. 월아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떨려 나왔다. 평생을 담장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맹수와도 같았다. 하지만 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월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품에서 쭈글쭈글해진 곶감 하나를 꺼내 월아의 입에 쑥 밀어 넣었다. 월아, 울지마. 달다.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에 월아는 울컥 치솟는 설움을 삼켜야 했다. 이 철없는 도련님을 데리고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뉘어야 한단 말인가. 하늘은 무심하게도 잿빛 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수는 비를 맞으면서도 즐거운 듯 팔을 벌려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춤사위는 기괴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처연한 구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대문 밖으로 쫓겨난 바보 도령과 추녀 하녀를 구경거리 삼아 몰려들었다. 쯧쯧, 최대감이 저승에서 통곡을 하겠구먼. 동정 섞인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진수는 월아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가자 월아. 진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 순간 월아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평소에 어눌하고 칭얼거리는 말투가 아니었다. 낮고 침착하며 마치 천리 밖을 내다보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쳐다보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입을 해벌린 채 빗물을 받아먹으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월아는 고개를 저으며 젖은 옷자락을 추스렸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진수는 마을 어귀에 다 허물어져 가는 흉가,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초가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다. 진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옷이 엉망이 되어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월아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 그녀의 주인은 저 거대하고 화려한 기와집의 주인이 아니라 빗물에 젖은 채 비틀거리는 저 초라한 뒷모습의 사내였다. 대문 안쪽에서는 승리에 도취된 친척들의 연회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진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빗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는 구슬프면서도 묘하게 힘이 있었다. 바람이 불면 눕고 비가 오면 젖는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무얼 그리 탐하는고. 진수가 중얼거리는 노랫말은 바보의 헛소리라기엔 뼈가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처마 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은 냉골이었다. 월아는 한숨을 쉬며 주변에 널린 지푸라기를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 도련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불을 좀 피워보겠습니다. 그녀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안 진수는 방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 뚫린 천장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번개가 번쩍이며 진수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진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집을 나오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서재 구석 쥐구멍에서 꺼내온 것이었다. 워라? 진수가 불렀다.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그 침착한 목소리였다. 워라는 부싯돌을 치다 말고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진수의 눈동자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 도련님? 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수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해실거리며 말했다. 배고프지? 곶감 더 줄까? 워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도련님은 정말 바보인 것일까?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것일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며 초갓집을 삼킬 듯 위협했고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되었다.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덜덜 떨며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대감이 남긴 진짜 유산의 비밀은 이 비참한 폐가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닥쳤다. 겨울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초가삼가는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천장 구석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워라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굳은 손가락을 녹였다. 그녀의 손마디는 터지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그녀는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안악들이 맡긴 저고리를 기워주고 받는 품삯 쓴 보리쌀 한 줌이 고작이었으나 그것이라도 없으면 당장 내일 도련님의 끼니를 잊지 못할 터였다. 춥다. 엄마? 윗목에 웅크리고 잠든 진수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워라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소미불을 끌어다 진수의 어깨까지 꼼꼼히 덮어주었다. 멍하니 잠든 도련님의 얼굴은 세상 모르는 아이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워라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진수가 대문 밖으로 쫓겨난 지 벌써 2달이 흘렀다. 그동안 최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매일 밤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최판석과 친척들은 대감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탕진하며 기생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고 비단 옷을 해 입으며 사치를 일삼았다. 반면 이 허름한 초가집의 주인인 진수는 여전히 낮이면 마을 어귀를 배회하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밤이면 코를 골며 자기 바빴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쯧쯧, 알부자 초의 대감의 아들이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구나. 저 멍청한 것이 제 밥그릇 챙길 줄이나 알겠어? 옆에 붙은 계집만 불쌍하게 됐지.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월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음날 아침, 진수는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잤다. 일어나서도 세수할 생각은커녕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막대기로 무언가를 열심히 끄적거렸다. 월아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았다. 도련님, 밥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진수는 대답 대신 킬킬거리며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다.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지렁이 같은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히히, 워라, 이거 봐라. 개미가 집을 짓는다. 여기는 창고고 여기는 곳간이야. 쌀이 가득 찼어. 진수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박수를 쳤다. 월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진수의 손을 닦아주었다. 네, 참 잘 그리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요. 오후가 되자 최판석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초가집을 찾아왔다. 그는 먹다 남은 전과 떡이 담긴 소쿠리를 마루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옛다.
판석 나으리께서 불쌍한 조카 생각해서 보내신 거다. 개 주려다가 특별히 가져온 것이니 감사히 처먹거라. 하인의 말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월화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었으나 진수는 떡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우와, 떡이다. 맛있는 떡이다. 진수는 흙 묻은 손으로 떡을 집어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콩고물이 입가에 잔뜩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하인은 그 꼴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천하의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꼴이 영락없는 짐승이네 그려. 하인이 침을 퇴에 뱉고 돌아가자 월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도련님, 제발 체면 좀 차리십시오. 저들이 도련님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진수는 씹던 떡을 멈추고 월화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해실거리며 웃었다. 월아, 너도 먹어. 맛있다. 자, 그는 침이 묻은 떡 조각을 월아의 입에 들이밀었다. 월아는 도련님의 그 순진무구한, 아니 멍청한 다정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떡을 받아먹는 대신 도련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진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월아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마. 울면 안 예뻐.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월아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초가집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윗목에서 코를 골던 진수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낮에 보여주던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밤하늘의 별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전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잠든 월아를 확인했다.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붓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낮에 마당 흙바닥에 그렸던 그 낙서들을 종이 위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동래 상단의 쌀 매입량 급감, 외관의 은시세 폭등, 숙부의 사치로 인한 현금 유동성 악화. 진수의 붓끝은 거침없이 종이 위를 달렸다. 낮에 하인이 던져주고 간 떡 소쿠리 바닥에 깔려있던 신문지 조각, 그리고 마을 장터에서 주워들은 상인들의 잡담. 이 모든 파편적인 정보들이 진수의 머릿속에서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흙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최씨 상단의 자금 흐름과 현재 시장의 판세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부님, 욕심이 과하셨습니다. 곳간에 쥐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쌀가마니를 쌓아 올리시다니요. 진수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걸렸다. 최판석은 무리하게 인삼밭을 사들이느라 상단의 운용자금을 바닥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고리대금까지 손을 댄 정황이 진수의 계산 속에 훤히 드러났다. 진수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최의 대감은 임종 직전 진수의 손을 잡고 은밀히 당부했었다. 진수야, 세상은 칼보다 무서운 것이 돈이고 돈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혀다. 네가 가진 비상한 머리는 양날의 검이니 힘을 기를 때까지는 칼집 속에 감추거라. 저들이 너를 바보로 하는 순간이 네가 가장 안전한 때이며 동시에 적의 목덜미를 물 수 있는 기회다. 진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며 10수년을 바보로 살았다.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조롱을 견디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고통이 아니었다. 진짜 고통은 사랑하는 가문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어.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잠든 월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볼품없는 외모에 흉터까지 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여인. 아버지가 왜 하필 월아를 유일한 유산으로 남겼는지 진수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춥고 배고픈 초가집 생활을 통해 그는 깨닫고 있었다. 월아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그가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내 사람이었다. 진수는 월아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그녀의 옷고름에 매달린 낡은 놀이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색이 바래고 칠이 벗겨진 옥 놀이개. 월아가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었다. 도련님? 월아가 뒤척이자 진수는 재빨리 다시 바보의 표정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파고들었다. 잠시 후 월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요강을 비우러 가려던 그녀는 진수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 물었다. 도련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진수는 희죽 웃으며 천장을 가리켰다. 달이 나를 보고 웃어. 월아, 저 달 가져다줘. 월아는 피식 웃으며 진수의 이불을 여며주었다. 어유, 꿈을 꾸셨나 봅니다. 어서 주무세요. 그녀가 다시 자리에 눕자 진수는 낮은 목소리로 툭 던지듯 말했다. 월아, 그 놀이개 참 예쁘다. 나 주면 안 돼? 평소 같으면 때를 썼을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월아는 화들짝 놀라 놀이개를 움켜쥐었다. 아, 안 됩니다, 도련님. 이것만은 제 어미가 남긴 유일한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이제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아버지가 남긴 것이 맞구나. 최대감은 생전에 월아를 특별히 아꼈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장 천한 하녀의 가장 소중한 물건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낡아빠진 놀이개 속에 말이다. 다음 날 마을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최판석이 운영하는 상단 창고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타버린 창고 쪽으로 몰려갔다. 하이고 저걸 어째 곡식이고 비단이고 다 탔다네. 최씨 가문도 이제 끝물인가 봐. 애군이 꼈어 애군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진수와 월아도 끼어 있었다. 월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검은 연기를 바라보았지만 진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쑥 검댕을 주워 얼굴에 칠하고 있었다. 히히, 까맣다. 나도 까맣고 하늘도 까맣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다. 하지만 진수의 눈은 불타는 창고 너머 당황하여 날뛰고 있는 숙부, 최판석의 모습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다. 불은 우연이 아니었다. 무리한 확장에 반발한 빚쟁이들이 지른 방화일 수도 혹은 장부 조작을 감추기 위한 숙부의 자작극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기회는 찾아왔다. 진수는 월아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월아, 배고파. 우리 장터 가서 국밥 먹자. 월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쌀독이 비었습니다. 국밥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진수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2잎을 꺼내 보였다. 이거 봐라. 아까 저기 아저씨가 떨어뜨린 거 주웠다. 히히. 그것은 사실 진수가 밤새 작성한 정보 분석록을 익명의 투서로 관에 넘기고 정보상에게서 받아낸 정보료의 일부였다. 월아는 깜짝 놀랐지만 배고픈 도련님을 위해 못 이기는 척 장터로 향했다. 국밥집 구석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 진수의 귀에 옆자리 상인들의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다. 자네 들었나?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 말일세. 진수의 숟가락질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암행어사 출두.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바람이었다. 국밥을 다 비운 진수는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렸다. 그리고 식당을 나오면서 슬쩍 월아에게 물었다. 월아, 만약에 내가 아주 부자가 되면 월아는 뭐고 하고 싶어? 월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부자가 되시면 저 같은 건 잊으시고 좋은 교수님 만나셔야지요. 저는 그저 도련님 끼니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월아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기다려라, 월아. 내 손에 다시는 찬물 묻히지 않게 해주마.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돼지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리라. 진수는 바보 같은 웃음을 얼굴에 덧씌운 채 그 누구보다 치열한 두뇌 싸움을 준비하며 허름한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치 웅크리고 있던 범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최씨 가문의 상단인 만석상회의 거대한 현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빚쟁이들과 고리 대금업자들이 성난 들소 때처럼 상단 내부를 유린하고 있었다. 비단 두루마리가 진흙탕에 지식이 겨지고 귀한 도자기들이 허공을 가르며 깨져나갔다. 숙부 최판석은 갓도 쓰지 못한 채 속적삼 차림으로 뛰쳐나와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이보게들 진정하게 내일이면 어음이 돌아온다니까. 한양에서 물건값만 들어오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나 빚쟁이들의 우두머리인 왕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판석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그 종이 쪼가리가 쌀이 되나 금이 되나? 내 놈이 빼돌린 자금이 도박판으로 흘러들어간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판석의 비명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천석군 집안이 3년을 못 간다더니 석 달 만에 망하는구나 하며 혀를 찰 뿐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낡은 삿갓을 눌러 쓴 진수였다. 그의 눈은 불타는 상단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더 이상 바보 같은 해픈 웃음이 걸려있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붓끝에 침을 묻혀가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왕칠, 고리대 이자율 위반, 관아 결탁 의혹, 상단 장부의 허위 기자의 확인. 진수는 냉정한 눈빛으로 몰락해가는 가문의 참상을 기록한 뒤 소리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진수와 월화가 머무는 초가집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왕칠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숨겨둔 돈치 있을 거야. 최대감이 죽기 전에 따로 챙겨준 게 분명해. 놈들은 장롱을 엎고 아궁이를 파헤쳤다. 공포에 질린 월화가 진수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진 거라고는 이 썩은 초가집뿐이라고요. 그러자 수하 중 한 놈이 월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이 년이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돈이 없으면 너라도 팔아넘겨야 밥값이라도 하지. 놈이 월화를 끌고 나가려 하자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진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히히, 아저씨, 우리 월화 아파요. 놓아줘요. 진수는 놈의 팔을 잡고 애원하는 듯 매달렸다. 놈은 코웃음을 치며 진수를 밀쳐내려 했다. 비켜, 이 병신아. 그러나 그 순간 놈은 자신의 팔을 잡은 진수의 소나기 힘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마치 쇠스랑이 뼈를 조여오는 듯한 악력의 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진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푸른 인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먹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아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의 눈이었다. 산떼. 진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바보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수아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너 이 새끼, 말이 왜 이래? 진수는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왕칠에게 가서 전해라. 작년 가을 외관 밀무역으로 벌어들인 응호의 500냥을 관아 뒷산 옹달샘 바위 밑에 숨겨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 여자를 건드리는 순간 그 은괴의 위치가 적힌 투서가 사또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이다. 놈들은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왕칠의 은밀한 비밀을 이 바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지만 진수의 기백은 허세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놈들은 월화를 놓고 도망치듯 초가집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월화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진수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그녀가 알던 밥풀을 흘리고 다니던 그 철없는 도련님이 아니었다.
꼿꼿한 허리, 지적인 이마,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지닌 낯선 사내였다. 도련님, 월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진수는 천천히 월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 거친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미안하다 월아. 그동안 너를 속이고 고생만 시켰구나. 진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아버님은 숙부들의 탐욕이 언젠가 가문을 집어삼킬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제정신인 채로는 저들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음을 아시고 나에게 바보의 가면을 씌우셨지.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다. 월아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서름과 도련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뒤섞여 오열이 터져나왔다. 진수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한참을 울던 월아가 진정하자 진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월아, 내 놀이개를 다오. 월아는 의아해하면서도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옥 놀이개를 꺼내 건넸다. 낡고 색이 바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놀이개였다. 진수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불빛 아래서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놀이개의 장식 매듭 부분을 힘주어 비틀었다.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옥 장식이 반으로 갈라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것은? 월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수는 열쇠를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의 열쇠다. 그리고 그 보물함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초가집 밑에 묻혀있다. 진수는 방 한가운데 깔려있던 멍석을 걷어내고 구들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흙으로 덮인 바닥이 드러났는데 진수가 흙을 파내자 낡은 철제 상자의 뚜껑이 나타났다. 월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 흉가나 다름없는 초가집을 진수가 굳이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는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금괴나 보석 대신 두툼한 장부책 2권과 서찰 1통, 그리고 가문의 인장이 들어있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것은 비망록 네 베이왕루이었다. 최 대감이 생전에 거래했던 모든 내역과 숙부 최판석이 저지른 횡령, 배임, 이중장부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된 저승의 장부였다. 그리고 서찰에는 진수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진수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네가 가면을 벗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생명을 살린다. 너에게 남기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썩은 물을 퍼내고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는 칼이다. 이 칼로 가문을 바로잡고 월아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상인이 되어라. 진수는 아버지의 서찰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바보 연기를 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마음껏 울지 못했던 한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월아 역시 진수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한참 뒤 진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장부를 월아에게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것으로 판을 뒤집을 것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갈 것이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의 목에 단두대의 칼날을 내려줄 것이다. 새벽 달기 울기 전 진수와 월아는 초가집에서 나와 읍내로 향했다. 진수는 월아가 정성스레 다듬어준 하얀 도포를 입고 갓을 썼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이목구비, 그리고 지적인 기품이 흐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였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바보도령 최진수란 말인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저리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진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며 관아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월아의 손에는 최 대감의 인장이 든 함이 들려 있었다.
한편 최판석은 관아의 형방과 결탁하여 진수에게 누명을 씌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형방 나으리, 그 바보 녀석이 훔쳐간 가문의 보물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놈을 잡아들여 주십시오. 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형방은 뇌물을 받아 챙기며 음흉하게 웃었다. 염려 마십시오. 바보 하나 처리하는 거야 일도 아니지요. 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려는 찰나 밖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조혜인 초회 판석은 들으라. 최씨 가문의 적자 최진수가 여기 왔노라. 그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았다. 술잔을 들고 있던 최 판석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관아의 마당으로 들어선 진수는 더 이상 웅크린 사슴이 아니었다. 그는 숙부와 부패한 관리들을 향해 섰을 퍼런 칼날을 겨눈 심판자였다. 바람이 불어 진수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다. 이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칼날이 세상 밖으로 나와 썩은 환부를 도려낼 준비를 마쳤다. 진수의 눈빛이 형방과 최판석을 꿰뚫듯 응시하자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역전의 서막이 올랐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진수의 등장을 비웃으려던 이들의 입가에서 미소가 경련하며 사라졌다. 진수가 내뱉은 일갈은 단순히 목청만 큰 고함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동원 마루에 높이 앉아있던 사또조차 당황하여 부채를 떨어뜨릴 뻔했다. 최판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진수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미친 척하더니 이제는 정말로 실성한 개냐? 감히 관아 안전이 어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최판석이 짐짓 호통을 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삑사리가 났다. 진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또, 소인은 실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성한 세상에 장단을 맞춰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광대 노름을 끝내고 뒤집힌 도리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수의 유려한 언변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저게 정말 바보 도령 맞아? 말하는 본새가 선비저리 가라인데? 구경 나온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관복을 추스렸다. 허흠, 네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은 기특하나 죄인 최판석이라니? 네 숙부는 가문을 위해 헌신한 분이거늘 어찌 폐륜적인 언사를 입에 담느냐. 사또의 비유에 힘을 얻은 최판석이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그렇습니다, 사또. 저놈은 제 아비가 죽고 충격을 받아 미친놈입니다. 어제는 우리 상단에 불을 지르고 가문의 인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장 저놈을 하옥하고 인장을 회수해 주십시오. 판석의 눈짓을 받은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진수에게 다가왔다. 월화는 공포에 질려 진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으나 진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토닥여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최대감이 남긴 비망록과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친께서 제게 남기신 가문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칼입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숙부 최판석은 지난 3년간 이중장부를 통해 곡물 3,000석과 은화 5,000냥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구휼미로 써야 할 쌀을 고리 대금업자에게 빼돌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으며 그 수익의 일부를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또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관아에 누군가에게 뇌물로 상납하여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어디서 근거 없는 낭설을. 사또가 분노하여 책상을 내리쳤지만 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부를 펼쳤다. 근거가 우리 없다 하셨습니까? 여기 만석 상회에 진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사또께서 작년 동짓날 받으신 청자 항아리와 산삼 10뿌리의 출처도 여기 적혀 있군요. 구체적인 품목이 나오자
사또는 입을 딱 벌리고 말문이 막혔다. 최판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저 미치광기가 조작한 가짜 장부다. 글도 모르는 놈이 장부를 어찌 안단 말이냐. 글을 모른다? 진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여유로운 조소였다. 좋습니다. 제가 정말 셈을 못하고 글을 모르는지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지요. 진수는 형방에게 주판을 가져오라 청했다. 그리고는 최판석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숙부님, 상단의 회계 책임을 맡고 있는 집사도 함께 부르시지요. 제가 그들과 셈 대결을 하여 진다면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허나 제가 이긴다면 이 장부가 진실임을 인정하십시오. 관아마당에서 전무후무한 셈 대결이 펼쳐졌다. 상단의 노련한 집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판알을 튕겼다. 금년 호남 지역에서 매입한 쌀 500석의 시세 차익과 운송료를 제외한 순이익은 집사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집사가 계산을 끝내기도 전에 진수의 입이 먼저 열렸다. 은화 342냥 7전. 정적.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주판알을 튕기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최판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다. 찍어서 맞춘 게야. 그러자 진수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냈다. 복리 이자 계산, 환율 차익, 세금 공제 등 상단의 장부에서도 가장 복잡하여 며칠을 끙끙대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진수는 주판 하나 없이 오로지 암산만으로 그 모든 숫자를 춤추듯 풀어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숫자의 성이 지어지고 있었다. 만석상회 3월 장부 15페이지, 셋째 줄의 오차, 50냥이 아니라 500냥입니다. 숙부님께서 기생 월향이에게 선물한 놀이개 값으로 빠져나갔더군요. 진수가 숙부의 치부를 하나하나 숫자로 증명해 낼 때마다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최판석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는 더 이상 바보 진수가 아니었다. 그는 숫자라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천재적인 상인이자 냉철한 심판관이었다. 최판석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진수에게 달려들었다. 이 건방진 놈, 내 놈만 없으면 도련님, 위험해요. 월하가 비명을 지르며 진수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진수는 침착했다. 그가 몸을 피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몽둥이가 최판석의 손목을 강타했다. 악! 단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최판석이 나뒹굴었다. 군중 속에서 허름한 삿갓을 쓴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국밥집에서 진수와 마주쳤던 그저 평범해 보이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가 삿갓을 벗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소의 패, 바로 마패의 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최판석은 덜덜 떨며 오줌을 지렸다. 아이고, 어사 어사 나으리.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그 혼란 속에서 오직 진수와 월아, 그리고 암행어사만이 태산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어사는 진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의 그 비상한 재주와 기계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내 이미 며칠 전부터 자네의 뒤를 밟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 어사는 사또와 최판석,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형틀에 묶었다. 관아 마당에서 즉결 심판이 열렸다. 진수가 제출한 장부와 비망록은 더할 나위 없는 증거가 되었고 어사의 서슬, 퍼런 추궁 앞에 그들은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곤장을 맞는 최판석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고통의 소리라기보다는
탐욕의 죄업이 씻겨 내려가는 소리였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며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어사는 최판석이 불법으로 빼앗았던 가문의 문서와 인장을 진수에게 돌려주었다. 최진수, 이것은 본래 자네의 것이다. 허나 명심하게. 재물은 칼과 같아서 주인이 덕을 갖추지 못하면 반드시 주인을 베는 법일세. 진수는 무릎을 꿇고 인장을 받쳐 들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람을 살리는 상인이 되겠습니다. 진수는 인장을 품에 넣고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눈물 범벅이 된 월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감히 진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다. 이제 다시 천석군의 주인이 된 도련님과 천한 하녀인 자신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진수는 성큼성큼 걸어가 월아의 앞에 섰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아의 더러워진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꼭 잡았다. 월아, 집으로 가자. 진수의 그 한마디에 월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도련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진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나의 유일한 유산이자 나를 지켜준 방패였고 나를 깨워준 등불이다. 네가 없으면 이 모든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수는 월아의 손을 이끌고 당당하게 관아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젊은 거상의 탄생을, 아니 진정한 인간의 승리를 환호로 맞이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무너진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타버린 창고를 재건하며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남아 있었다. 최판석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빚더미와 훼손된 신용은 고스란히 진수의 몫이었다. 그러나 진수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월아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바보의 가면을 벗어던진 진수는 이제 진짜 자신의 얼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야망이 아닌 맑고 깊은 지혜의 빛으로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제 그는 바람에 눕는 풀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학과 같았다. 국수 언제 나오나? 마을 아이들의 흥겨운 외침이 담장 너머로 울려 퍼졌다. 청사초롱이 줄지어 매달린 초예시 가문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름대 같은 하객들이 밀려들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색천이 휘날리고 떡치는 소리와 지글지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진동했다. 오늘은 바로 한때 바보도령이라 불리던 최진수와 그의 유일한 유산이었던 하녀월아가 백년가약을 맺는 날이었다. 맑게 갠 하늘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마당에 깔린 멍석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하인들의 얼굴에도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입게는 넉넉한 인심과 주인을 향한 진심어 어린 존경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랑채의 툇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진수의 가면은 남달랐다. 그는 옥색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사모간대를 갖춘 모습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복을 입고 쫓겨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찬사가 가득했다. 진수는 소매 안에서 낡고 다른 엽전 한 잎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초가집 시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처음으로 벌었던 돈이었다. 그 차가깝고 딱딱한 감촉이 그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부적과도 같았다. 서방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늙은 집사가 다가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그는 과거 진수를 무시했던 자였으나 진수가 상단을 되찾은 후 그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쌀가만 이를 내어주며 품어준 덕에 지금은 누구보다 충직한 가신이 되어 있었다. 알겠네. 곧 나가겠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차의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지금쯤 연지곤지를 찍고 있을 월아가 있었다. 월아.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여인. 사람들은 진수가 미천한 하녀 출신에 얼굴에 흉까지 있는 여인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한다고 했을 때 수군거렸다. 아무리 조강지철하지만 천석군 대감의 마님으로는 격이 떨어지지 않나? 은혜를 갚는 건 좋지만 첩으로 드리면 될 것을. 그러나 진수는 단호했다. 그는 문중회의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었다. 내가 가장 춥고 배고플 때 나를 위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던 사람은 오직 월아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사람을 비단 옷을 입게 되었다 하여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짓이 아닙니까? 그 말에 반대하던 친척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신부 대기실인 안방에서는 월아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그녀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수모가 정성스레 분을 발라주었지만 왼쪽 뺨의 붉은 반점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 월아는 거울 속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얼굴로 도련님, 아니 서방님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다. 원래 혼례 전에 신랑이 신부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수모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진수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고는 월아의 앞에 다가와 앉았다. 고개를 들라 월아. 진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월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진수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뺨의 반점에 입을 맞추었다. 월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이 흉터는 흉한 것이 아니다. 네가 어릴 적 아궁이 불 앞에서 밤새 내 약을 다리다가 튀어오른 숯불에 데인 자국이라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것은 나를 향한 내 헌신의 훈장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잎이다. 진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되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진수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뒤이어 연지곤지를 찍은 월아가 수모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섰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기러기 한 쌍을 올리고 맞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신분의 벽을 넘고 편견의 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의 결합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구경 온 거지들까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밥그릇을 두드려 축하해 주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도록 잔치는 계속되었다. 진수는 술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건넸다. 그 중에는 진수와 거래를 튼 다른 지역의 거상들도 있었고 진수의 도움으로 빚을 탕감받은 소장농들도 있었다. 최대감, 아니 최행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1알도 안 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시다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농부 한 명이 진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진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돈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곡식을 살리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그의 말은 곧 유행어가 되어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진수는 단순히 착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리하고 치밀한 경영자였다. 그는 과거의 주먹구구식 장부 정리를 없애고 자신이 고안한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또한 상단의 이익금을 떼어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다. 제2의 최진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인재가 곧 상단의 미래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으로부터 의로운 상인 이샹이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받기에 이르렀다. 만석 상회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단으로 성장했고 최씨 가문의 명성은 예전보다 더욱 드높아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진수와 월화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그들의 아이들 셋이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진수의 머리에는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여 있었고 월화의 눈가에도 주름이 잡혔으나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신혼 때처럼 다정했다. 월화는 쟁반에 깎은 감을 담아 진수에게 내밀었다. 서방님, 올해 감이 아주 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진수는 감을 집어들며 피식 웃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구려. 쫓겨나던 날 비를 맞으며 자네 입에 넣어주었던 그 쭈글쭈글한 곶감 말이야. 뭐라도 따라 웃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달고 서럽던지요. 하지만 그 곶감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몰랐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난을 추억했다. 초가삼간에서의 추위, 빚쟁이들의 협박, 사람들의 조롱. 그 모든 시련은 지금의 평화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밑거름이었다. 진수는 월화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님이 내게 남기신 유산은 만석지기 땅도 금괴도 아니었어. 바로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이었소. 월화는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은 제게 주인이 아니라 제 인생을 구원해준 하늘이십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진수는 품속에서 이제는 많이 낡아버린 열쇠가 들어있던 그 놀이개를 꺼내보았다. 옥은 빛을 잃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이리 오렴.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렸다. 진수는 아이들에게 놀이개를 보여주며 말했다. 잘 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돌멩이라 하며 발로 차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을 알아본단다.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겉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진심과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란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막내 아들을 안아 올렸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초승달이 은은하게 떠올랐다. 달빛은 최씨 가문의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한때는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와 추녀라 무시당하던 하녀가 읽어낸 이 풍요로운 풍경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부유하나 어리석었던 도령은 사라지고 지혜롭고 따뜻한 거상만이 남아 전설처럼 전해질 이야기를 완성했다. 마당 한 구석 오래된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쌍이 날아와 앉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다. 진수와 월화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둠이 내리는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들의 맞잡은 손에서 퍼지는 온기가 서늘한 가을밤을 훈훈하게 드고 있었다. 진정한 부부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평온한 저녁 시간 속에 있음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